배 한 척 만들 줄 모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수백 척의 함대를 이끌고 바다에 나타났습니다. 배를 부린 사람은 바로 강제로 끌려온 로마 땅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야만족은 그 배를 타고 그리스 문명의 심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도시 아테네가 목표였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육지에서 로마를 위협하던 고트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바다로 나선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 기록한 세 차례의 해상 원정을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서기 3세기 중반 발레리아누스 황제와 갈리에누스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고트족은 본래 북유럽에서 내려온 민족입니다. 드네프르 강을 거쳐 도나우 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나우강 방어선만큼은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전쟁터가 된 속주들이 오히려 강인한 병사들을 로마군에 끊임없이 보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농민 출신으로 장군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육로가 막히자 고트족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흑해였습니다. 당시 고트족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에 새로 자리를 잡고 흑해 북쪽 해안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남쪽에는 소아시아의 부유한 속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땅은 정복자의 마음을 끌만한 모든 것을 가졌으나 정복자를 막아낼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문제는 배였습니다. 초원을 달리던 고트족에게는 배도 없었고 배를 부릴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문이 열렸습니다. 크림반대는 보스포루스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부터 로마의 충실한 동맹이었던 나라입니다. 좁은 지역에 방벽을 쌓고 북방 약탈자들이 흑해로 나오는 길목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왕위가 정통으로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 임무를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내분이 일어났고 정체 모를 찬탈자들이 빈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보스포루스는 고트족을 제 발로 앞마당까지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고트족은 기름진 땅과 함께 훨씬 귀한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군대를 아시아 해안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들이었습니다. 그 배들의 모습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쇠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로만 짠 바닥이 평평한 거룻배였습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비스듬한 지붕을 덮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물에 뜬 집이었습니다. 고트족은 이 위태로운 배에 몸을 싣고 낯선 바다로 나갔습니다. 키를 잡은 뱃사공들은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라 솜씨도 충성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약탈에 대한 기대가 두려움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 대신 타고난 것 없는 기질이 그 자리를 채운 셈입니다. 이 어설픈 배들이 곧 흑해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첫 원정의 목표는 로마 속주의 동쪽 끝 피티우스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튼튼한 성벽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수케시아누스라는 유능한 지휘관이 이 국경을 지키는 동안 고트족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이 지휘관을 더 명예롭지만 덜 중요한 자리로 옮겨버렸습니다. 고트족은 기다렸다는 듯 다시 쳐들어와 피티우스를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패배의 기억까지 지워버린 것입니다. 기세가 오른 함대는 흑해 동쪽 끝을 빙돌아 트레비존드로 향했습니다. 트레비존드는 옛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유서 깊은 식민 도시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인공 항구를 만들어준 뒤로는 부와 영화를 한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둘러졌고 평소 주둔군의 10,000명의 증원 병력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율과 경계심이 사라진 곳에서는 어떤 이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비대는 술과 향락에 빠져 그 든든한 성벽을 지키는 일조차 우습게 여겼습니다. 고트족은 수비대의 나태함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밤이 되자 성벽 아래에 나무단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칼을 빼든 채 성벽을 넘었습니다. 도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이 학살당하는 동안 겁에 질린 병사들은 반대편 성문으로 달아났습니다. 가장 신성한 신전들과 가장 화려한 건물들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 지역의 재산이 안전한 피난처라 믿고 트레비존드에 모여있던 터라 전리품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해안가의 건장한 젊은이들은 사슬에 묶여 노자비가 되었습니다. 고트족은 항구에서 찾아낸 배들에 전리품을 가득 싣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첫 항해의 성공은 더 큰 욕심을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원정은 더 많은 병력과 배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털어버린 동쪽 대신 흑해 서쪽 해안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도중에 어선들을 닥치는 대로 나포에 함대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흑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좁은 해협의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해협 입구를 내려다보는 자리에는 칼케돈의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병력 숫자만 보면 로마 수비대가 고트족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선 것은 숫자뿐이었습니다. 수비대는 유리한 진지를 허둥지둥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무기와 돈이 가득 쌓인 칼케돈 시가지가 고스란히 정복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다음 목표를 정해준 것은 로마 쪽에서 넘어간 배신자였습니다. 한때 비티니아 왕들의 수도였던 니코메디아가 부유하면서도 손쉬운 먹잇감이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배신자는 행군을 안내하고 공격을 이끌었으며 전리품까지 나눠받았습니다. 고트족은 속으로 미워하는 배신자에게도 상을 줄 만큼은 영리해져 있었습니다. 니케아, 프루사, 아파메아, 키우스처럼 니코메디아와 어깨를 견주던 도시들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몇 주 만에 비티니아 속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기번은 그 까닭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소아시아 사람들은 30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긴 평화가 무기 다루는 법을 잊게 했고 위험을 걱정하는 마음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오래된 성벽은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부유한 도시들의 재정은 온통 목욕탕과 신전과 극장을 짓는 데 들어갔습니다. 300년의 평화가 오히려 재앙을 불러들인 셈입니다. 그래도 하늘이 도운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키지쿠스였습니다. 고트족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마침 큰 비가 내렸습니다. 호수가 불어나면서 작은 강이 넓고 사나운 급류로 변해 길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고트족은 발길을 돌리며 니케아와 니코메디아에 불을 질렀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 부는 흑해를 항해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무모한 짓으로 여겨졌기에 함대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일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원정은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보스포루스의 항구에서 출발한 배가 무려 500척이었습니다. 기번은 이 대목에서 침착하게 계산합니다. 당시 그 바다의 배 한 척에는 많아야 25에서 30명이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사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15,000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15,000이라 해도 막을 사람이 없는 바다에서는 충분히 무서운 숫자였습니다. 함대는 이제 흑해라는 울타리를 답답해했습니다. 좁은 해협을 절반쯤 지났을 때 함대는 갑자기 거센 물살에 밀려 입구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순풍이 불자
몇 시간 만에 호수처럼 잔잔한 내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원정에서 살아남았던 키지쿠스는 이번에는 화를 피하지 못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함대는 헬레스폰투스 해협을 빠져나와 에게해에 흩어진 수많은 섬 사이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물길을 안내한 것은 포로와 탈영병들이었습니다. 마침내 고트족의 함대가 닻을 내린 곳은 피르스 항구였습니다. 아테네에서 겨우 9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아테네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클러다무스라는 기술자가 황제의 명을 받아 성벽을 손보던 중이었습니다. 술라 시대 이래 수백 년 동안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온 옛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기번의 표현을 빌리면 야만인들은 무사 여신들과 예술의 본고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훅에서 던졌던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테네를 무너뜨린 배는 빼앗은 배였고 그 배를 몰던 손은 끌려온 뱃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복자들이 약탈과 술판에 정신이 팔린 사이 피르스 항구의 함대는 허술한 경비병 몇 사람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 틈을 노린 사람이 덱시푸스라는 인물입니다. 덱시푸스는 아테네가 함락될 때 기술자 클로다무스와 함께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병사와 농민을 가리지 않고 의용대를 급히 끌어모았습니다. 이 급조된 부대가 방심한 고트족의 함대를 기습해 조국이 당한 참화를 얼마간 되갚아 주었습니다. 저물어가는 아테네가 보여준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쾌한 방역은 침략자들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스 전역이 거의 동시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테베와 아르고스, 코린토스와 스파르타. 한때 서로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던 이름난 도시들이 군대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허물어진 성벽조차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그리스 동쪽 끝 수니움 곳에서 서쪽 에피루스 해안까지 번졌습니다. 고트족이 이탈리아가 보이는 곳까지 다가서자 그제야 갈리에누스 황제가 움직였습니다. 기번은 황제가 쾌락의 꿈에서 깨어났다고 꼬집었습니다. 황제가 무장하고 나타나자 침략자들의 기세는 한풀 꺾였고 세력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룰리족의 족장 나울로바투스는 명예로운 조건으로 항복해 부하들과 함께 로마군에 들어갔습니다. 야만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집정관의 예까지 받았습니다. 지루한 항해에 지친 고트족 상당수는 배를 버리고 육로로 고향에 돌아가려 했습니다. 무모한 시도라 전멸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로마 장군들끼리 서로 시기하며 다툰 덕분에 간신히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무리는 다시 배에 올라왔던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트로이의 해안을 약탈했습니다. 호메로스가 노래에 불멸이 된 바로 그 트로이입니다. 기번은 트로이의 명성이 고트족의 정복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사히 흑해로 돌아온 무리는 트라키아의 안키알루스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생 끝에 몸에 좋다는 온천에 몸을 담그며 피로를 풀었다고 합니다. 약탈과 학살로 얼룩진 원정의 마지막 장면치고는 참으로 기묘한 풍경입니다. 15,000명으로 시작한 무리가 어떻게 그 긴 원정을 버텼을까요? 칼에 쓰러지고 배가 가라앉아 수가 줄어들 때마다 약탈의 깃발 아래로 도적과 탈영병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유와 복수를 꿈꾸며 달아난 노예들도 앞다투어 합류했습니다. 무너지는 제국의 그늘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레비존들을 무너뜨린 것은 고트족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중 성벽이 있었고 10,000명의 증원군도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비티니아의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년의 평화가 성벽을 허물었고
목욕탕과 극장이 무기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위험이 없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위험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건강이든 살림이든 사람 사이의 전기든 평온한 시절에 돌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성벽은 평화로울 때 쌓아야 합니다. 수천 년 전 흑해의 파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배 한 척 없던 고트족이 500척의 함대를 띄워 아테네까지 무너뜨린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전쟁터에서 페르시아 왕의 포로로 붙잡히는 로마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